예, 교재는 그 82페이지에 그 대륙권의 제한 그 결정입니다. 올해 저번에 뭐 하다 말았냐 그러면은 요 대리 삼면관계다 그래서 대리는 이제 워낙에 방대하니까 이것도 틀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다,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다, 얘가 이제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해서 이제 갑대리인 의뢰해서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매를 했고, 이게 대리 행위고 병이 상대방이고, 먼저 이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문제가 되니까 먼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끝나면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는 계약 대리 행위가 이제 행해지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두 번째 대리 행위에 관해서 검토하고, 계약 체결 대리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법률 효과 권리무는 본회에 기속이 되고, 반대 권리무는 상대방 기속이 되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 효과 기속이 문제가 되니까 마지막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법률 효과 기속에 관해서 검토하고, 이걸 이제 대리 삼면관계 그러는데, 여기 이제 법률 효과 기속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이 두 개가 중요한데, 먼저 대리권에 관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따져봤던 게 대리권의 범위 문제가 첫 번째 논란이 되고, 이것까지 이제 우리 살펴봤다는 거. 두 번째 대리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대리권의 제한 문제인데,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이 말은 이제 제목에서 알 수도 있다시피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대리권의 제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제목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에 언급되는 것이 공동대리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제목만 봐가지고는 공동대리 제목만 봐가지고는 이게 왜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되는 건지 쉽게 느낌이 안 오고라는 거. 그래서 공동대리는 개념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고, 먼저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는 도대체 뭐이길래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일단 금지가 되는가. 보통의 대리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이 의뢰이제 대리인이면은 상대방하고 머리에 맞대고 계약 체결할까라고 뭐 이렇게 요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근데 자기계약은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기계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례에서 토지 팔아달라 대리권을 줬는데, 이 본인의 대리인이 동시에 본인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동시에 자기가 매수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요. 따라서 이제 여기 대리인은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겸하게 되는데,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본인의 상대방 당사자 매수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는 이 대리인이 혼자 앉아서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한 손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한 손으로는 매수인이 돼가지고 혼자 앉아서 매매계약 체결. 그럼 왜 이게 이제 명칭이 자기계약이라고 됐는가? 글자 그대로 대리인이 자기 자신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자기계약. 요 대리인이 자기가 상대방 당사자 되어서 자기하고 계약 체결한다 그래서 자기계약. 그러면 이는 자기계약의 경우는 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를 시키는데, 저번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대리인은 사자하고 달리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스스로 하는 거라고. 그럼 토지가 시가 1억짜리다. 그럼 얼마에 팔 것인가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스스로 한다는 거. 근데 자기가 매수를 하니까 아무래도 1억짜리를 8천에 판다고 의사결정하고 자기가 8천만에 매수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쌍방대는 이제 아주 쉽고, 이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시에 매수인, 이 상대방 매수인으로부터도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A한테는 팔아달라 대리권 수여받고, A한테는 한 필지 매수해달라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이 대리인이 매도인, 매수인 양쪽 모두를 대리해서 이 경우도 혼자 앉아서 매매계약책을 왼손으로는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오른손으로는 매수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혼자 앉아서 매매계약책을 이런 거를 쌍방대리. 모든 사결정 얘가 다 하기 때문에 두 본인 중은 얘도 본인, 얘도 본인, 두 본인 중은 누군가 이익을 침해할 것이고, 얘가 이뻐 보이면 1억짜리도 1억 2천을 판다고 사결정 얘 박살나고, 반대는 얘가 박살나고.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주의할 거는 이론상으로는 대리인이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겸해도 상관이 없어요. 매도인의 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매수인이 된다니까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데 왜 금지를 시키는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면 이런 자기계약 쌍방대도 허용이 될 건데, 그럼 어떤 경우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가?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본인이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금지를 시키는데, 얘가 얘한테 내가 직접 매수만 한다,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럼 본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허용이 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두 번째 게 문제인데,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 경우도 이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단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왜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가? 실무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도 대리가 허용이 되는데, 특히 등기 신청에 있어서 대리 문제가 중요한 것이 우리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허용이 된다는 점에서 등기 신청은 대리가 허용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미 매매대금 1억 원 이것까지 다 결정이 나 있다고 말이야. 대신 이제 이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을 채무 부담하고,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기의 진정성 보장으로서 등기법상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무상으로 이런 것들을 빈번하게 행해진다는 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법무사인데, 요 매도인 등기 의무자, 매수인 등기 권리자, 양자를 모두 대리해서 쌍방 대리, 이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지 않다냐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가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 지금 등기 신청은 이자의 소유권이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채무 이행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야.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대금 1억 원 이것까지 다 결정이 돼 있고, 이자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등기 신청만 대리를 하는 거라고 말이야. 만약에 이 법무사가 이 사람들을 대리해서 매매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의사결정한다면, 아까처럼 두 본인 중은 누군가 이익을 침해하겠지만 이미 매매대금 1억 원까지 법률관계 확정이 됐다는 거. 이 소유권의 채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등기 신청만 대리할 뿐이지, 따라서 양쪽 모두를 대리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니까 단순한 채무 이행의 경우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된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법이자 124조에서 이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지만, 이 예외에 해당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바로 뒤에 나오지만 무권대리 취급을 하게 돼요. 왜 무권대리 취급을 하느냐? 지금 사전에 본인이 허락을 받게 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이 돼요. 그럼 사전에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자기계약 쌍방대를 하게 되면은 사후에 본인이 동의라도 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데, 이 사후 동의해 주는 것이 이따 뒤에 나오지만 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권대의 경우는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야지 사전에 허락받고 사후에 추인받고 이게 균형이 맞지 않냐는 거. 그래서 무권대를 취급을 한다. 여기가 기본적인 줄거리. 거기 개념 선언성이 있고 우측에 금지 후 본이익을 채취할 염려가 있다. 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기존 채무 이행, 그중에서 니은번의 등기 신청의 핵심 금지 위반 효과 무권대리가 된다. 이때 판례 1번, 요게 이제 우리 시험 2번은 무셔도 되고 1번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마지막 구절에 입찰은 무효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절대 무효라는 소리가 아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권대리 취급한다. 그래야지 그 위에 줄에 쓰여있는 것처럼 나중에 추인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 이제 공동대리는 지금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인이 지금 여러 명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을병 두 사람이 대리인이다. 이 A가 이제 상대방을 치고, 그럼 일단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 각자가 본인을 대다롭게 했으니까 원칙 이런 거를 단독 대리 또는 각자 대리 그러니까 단독 대리가 원칙이다 딱 점검하고, 다만 이제 외적으로 임의 대리 같으면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할 때 니네들이 공동으로 대리하라 이렇게 대리권 주면은 이 수권 행위에서 임의 대리 경우 공동 대리가 성립이 되고, 법정 대리 같으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갑이 미성년자고 이게 친권자 부모다. 그러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됐으니까 미성년자 갑에 대해서는 친권자 두 사람이 공동 대리를 한다는 거. 따라서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가 법정 대리구는 공동 대리가 대표 성립되니까 사례 문제 나왔을 때 본인 미성년 나오고 친권자 나오면 공동 대리다 생각하고 문제 푸시란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처럼 이제 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이제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뭐 공동 대리는 뭘 의미하는가? 또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 사자하고 달리 저번에 집중 가르쳐 줬어요. 모든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스스로 한다. 이 점은 사자하고 다르다고. 따라서 이제 공동 대리를 했을 때 공동은 대리인자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공동 대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원래 이제 토지에 팔아다 대리권 줬을 때 단독 대리가 원칙이니까 얘네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얼마에 어떻게 팔까 의사결정할 때 두 사람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이야. 근데 공동 대리가 되면은 단독으로 의사결정 못하고 을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병하고 협의해서 전원일치 의사결정해야 되고 병도 을하고 협의해서 전원일치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이런 공동 대리도 단독으로 의사결정 못하고 이자리에서 제한을 받는다. 의사결정에 협의해서 전원일치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 대리도 일종의 대리권의 제한에 해당이 된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이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 이 대리권 남용도 이제 2000년도 돌아서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대리권의 남용은 여기까지는 보통의 대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명도 했어요. 나는 갑대리인이라고 분명히 현명됐고, 그 다음에 자객에 주어졌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됐고, 보통의 대리하고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보통의 대리가 똑같고 대리권도 있고 현명도 했고 주어졌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됐고, 근데 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 또는 본인이 아닌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그 말이야. 이런 거를 대리권의 남용.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이 경우는 이제 본인 이익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본에게는 지금 불리가 한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원칙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는데
왜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번 첫 번째 주에 지겹도록 주식해 줬어요. 얘가 지금 현명을 했다는 거야. 현명을 했다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비록 계약책이란 내가 하지만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갑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는 거이다. 그래 권리금을 얘한테 주겠다. 이런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불이익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본에게 불이익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전제딱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원칙을 관철시키게 되면 본에게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최소한 악의 상대방으로부터는 본인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리권 남용의 법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온다면 원칙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어떤 근거에서 본인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저번 주에 가르쳐줬어요. 107조 1항 단서를, 조문 숫자까지 예고단하고 그러는데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을 보여주자 말이야. 여기 107조 1항 단서가 비준위 표시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표의자 진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외적으로 진연 의사 표시는 무효다. 여기가 107조랑 단서인데 이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서 본인을 보여주자 하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이고 특히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여기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모델이 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전두환 정권 시절에 1985년인데 김동겸 상업은행 해화동 진영 김동겸들이 사건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 갑이 상업은행이고 우리 서울에 있는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 김동겸 대리라는 사람인데 병이 사채업자고, 이 사채업자로부터 1985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래서 우리 사회를 한 반년간 최순실이 사건 마냥 떠들썩하게 대한민국을 만든 사건인데, 여기 사채업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돈을 끄집어 들인 다음에 상업은행 해화동지점 김동겸 대리가 이거를 은행이 지금 본인인데 은행이 입금시킨 게 아니고 이때 당시 명성그룹 회장 김아무개 씨 사업자금을 빼돌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사채업자는 당연히 돈 만져도 못 본 상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네가 은행에 내가 돈 얼마를 입금을 했으니까 예금 반환해달라 반환 청구한 사건인데, 물론 형사상 이 두 사람은 김아무개 씨와 김동겸 대리는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고 만기 출소를 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그 형사 문제고, 민사상으로 이 상업은행 돈도 만져도 못 본 상업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업은행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가. 이게 상업은행이 지금 본인이고, 여기 지금 김동겸 대리가 여기 은행에 대해서 입출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되는가. 은행을 번호해서 이 담당자들이 대리를 하고 있는 거라, 입금 받는 것도 출금하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은행이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면 이 현명이 돼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한 것처럼. 근데 현명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이 예금 담당자들이 나는 국민은행 대리 또 상업은행 대리는 아무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은행 객장에서 근무하고 왼쪽에 표차를 달고 있고 주의 객관적 정황으로 물어볼 때 이 예금 담당자들이 은행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해서 묵시적으로 현명이 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서 현명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명이 안 되었으면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은행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얘가 책임지는 거. 다 현명이 되어 있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현명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김 대리는 지금 수백억 돈을 입금받은 다음에 이걸 은행이 입금시키는 게 아니라 명성그룹 회장 암묵이 사업자를 빼돌렸기 때문에 은행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제3자 이익을 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흔히 말하는 대리권 남용했다 그 이야기야. 그럼 이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가? 대리사가 있는 한 본에게는 불리가 하더라도 원칙은 본인이 책임진다. 다시 이야기해요. 대리사가 있냐면 이게 대리 공부 핵심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번에 나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이것만 갖고 놀면 대리 공부 끝낼 수 있다고. 이거 연구 잘하고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일단 책임을 지는데 이 원칙을 언제나 관철시키면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본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면 해서 다수 학자들 판례는 여기에 지금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을 보이자만 그러면 여기 김대리가 입금반 돈을 빼돌린 것은 은행에 대해서는 배임행위 배신하고 있는 거라면 따라서 이 김대리의 이러한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 사채업자가 107조랑 단서 다시 하게요. 제 허전대로 하라고 내가 누룽이 다 쓸데없는 짓거리 많이 해봐야 신뢰가 안 되니까 107조랑 단서는 비진입해서 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로서 여기 107조랑 단서란 말까지 머릿속에 담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내가 저번에 누룽이 당부를 했어요. 이거 대리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신경 써서 머릿속에 담아놓으라고. 여기 지금 107조랑 단서에서 이자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다 이거는 악이란 소리고 알 수 없다 이 말은 과실이 있다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얘를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대령 효력이 본에게 미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본인을 보여주자. 본인이 이 경우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처리하자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시험하고 상관없고 지금 이 김대리가 사채업자가 돈을 끄집어들일 때 다음 같은 짓을 했다면 통상 은행 이자보다도 더 고리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했고 두 번째 70년대 말까지 요거는 1985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 70년대 말까지 우리 은행에서 사용했던 통장을 우리가 손숫자를 써서 수기통장이라고 이야기를 요거는 이제 고객이 은행에 가서 10,000원을 입금을 시키면 여기 담당자가 손으로 10,000원 이렇게 딱 쓰고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야. 이런 걸 수기통장이래. 얼마나 옛날에 이게 구닥다리 통장이냐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수기통장을 없애고 통장을 바꿨다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은 85년도에 벌어졌는데 여기 김대리가 사채업자 상대방에게 이미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은 수기통장을 손으로 얼마 입금 써서 도장 찍어서 주었다고 말이야. 그럼 이런 자반 정황으로 밀어볼 때 어떻게 됐겠는가? 시험하고 상관없어. 집에 가서 연구해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대리권 다음에 우측에 그 판례가 방금 말해준 판례들이야.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 지금 이게 본인과 대리인사의 관계로서 세 가지 것이 핵심이라고 저번에도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대리권의 범위 문제. 둘째 이렇게 알아서 하라. 딱딱 이렇게 법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본인과 대리인사의 관계 대리권이 문제된다. 그 중에 세 가지 것 범위 문제 대리권의 제한 문제 대리권의 남용 그러나 필요한 걸 딱대로 정리를 해 이렇게. 예? 그래야 침칠표 분표를 한겨주면 여러분도 알아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대리권의 소멸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대리권 소멸은 옛날 쌍팔년도 같으면 이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단답시로 시험에 나오고 그랬겠지만 다음 중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가 이런 거를 지금 21세기야. 그런 문제는 요즘에 나오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소멸사유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응용 문제들은 여전히 출제가 되니까 먼저 이제 본인이 사망을 했다 또는 대리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리인이 주의할 거 지금 우리가 제한능력자 공부를 했는데 제한능력자 중에는 피성년 후견인도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같은 제한능력자지만 급수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리인이 한정 후견 말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게 이제 이미 들었던 법정들을 불문하고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피한정 후견이 되는 경우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다시 하게요. 이거 외압에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기초 입문과정 다시 공부할까? 그 제한 능력자를 완벽하게 정리하라고 말이야. 제한 능력자에서 나올 때마다 야매로 그냥 이런 거 외우고 저거 해봐야 실력이 늘질 않는다고.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할 때 1시간 반 정도 설명해 놓은 게 동영상 올라갔어요. 저 프린트물 보고 이걸 빨리 하라고 말이야. 그럼 10점 먹고 들어가. 나올 때마다 이해도 못하면 그 단편처럼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다고 이게. 여기 한정우의 개심판 받은 경우는 대리권 소멸사고가 아니고 성년후의 개심판을 받은 경우만 대리권 소멸사고라고 급수가 있다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런 거란 말이야. 여기 성년후 개심판 받은 경우고 그다음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바로 뒤에 나오다시피 우리 법 11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 제한 능력자가 또 나온다고. 따라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리권 소멸 사유를 보면 다시 하게요.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117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대리권 소멸 사유를 보면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아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또 소멸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애들은 더 이상 대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성년 후견 개심판 받은 거하고 피성년 후견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117조하고 얼른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 않는가 해서 지금 이걸 해석을 잘하는 건데 여기 지금 성년 후견 개심판 받은 경우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능력자였는데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능력자였단 말. 그러니까 믿을만하니까 대리권 줬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대리인이 된 이후에 여기 핵심 포인트 대리인이 된 이후에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 이게 제한 능력자가 돼버리니까 나는 A를 믿을 수가 없더라. 나는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능력자이기 때문에 대리권 줬는데 네가 왜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아 피성년 후견이 됐느냐. 사물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냐. 그럼 못 믿겠다는 거. 재산관리 능력을 못 믿겠다는 거죠. 또는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얘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예컨대 매매계약처럼 중도금 잔금도 얘가 수령할 권한이 있는데 파산 선고 받는가 그런 돈 수령하면 이거 다 빙땅 쳐본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적 신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대리권을 선물시키자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 경우는 대리권 소멸사고가 아니라 말. 그런 자들도 117조다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 대리권 소멸사에 해당되는 성년후 개심판을 받은 경우는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능력자였는데 그 이후에 성년후 개심판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서 대리권 소멸사가 된다. 이 점도 두고 그 다음에 임의들에만 특유하게 인정된 소멸사가 되는데 저번 시간에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임의 대리권이 수여되는 과정을 보면은 예컨대 내부적으로 내 토지에 팔아달라 그래서 위임계약 등이 처리되고 이게 원이 돼서 일 처리 원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권이 수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된다 이런 과정을 가르쳐 줬는데 이때 이제 임의 대리의 경우는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가 아무래도 얘가 믿음이 안 가더라. 그럼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그 숙권행위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숙권행위를 처리하게 되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되고 법정 대리의 경우는 숙권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이제 위임계약 같은 것을 용어정리 잘하고 신의당부인데 본인과 대리인사의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처리했다고 해서 이런 거를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이게 원인이 돼서 대리권이 수여됐다 해서 이런 거를 원인된 법률관계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일 처리가 끝났다 해서 이제 위임계약이 종료가 됐다. 그럼 이게 원인이 돼서 대리권이 수여가 됐는데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됐는데 굳이 대리권만을 따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대리권도 소멸된다. 이 두 개는 특별히 임의대리만 특별히 인정되는 소멸사유니까 정리 잘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사 대리행위는 여기 대리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데 먼저 가장 핵심은 현명주의 원칙이고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갑 대리인의료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고서 대리행위를 할까? 이게 이제 대리사를 표시해 주는 거니까 권리무는 모든 책임은 본회의에 가는 것이고, 이게 현명이 안 됐으면 대리사가 없으니까 얘가 책임지고 얘가 당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명주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 이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은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대리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하겠다는 대리의사, 줄여서 대리의사를 표시를 의미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정리 잘할 것. 그 다음 현명의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는 상관이 없고,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갑 대리인 의뢰한 다음에 계약서에 대리인 인정을 꼭 눌러 찍는 것이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인데,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 대리인을 요거는 생략을 해버리고 그는 본인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도 본인 인정을 날인을 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서명 대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대리인에게 대리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인으로 보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이런 걸 이제 본인 이름으로 현명한다고 하는데, 거기 현명의 방법 쭉쭉 있고, 본인의 명의나 대리인 자신 이름에 한 현명의 동그라미 1번이 서명대리 쭉쭉 있고, 뒤에 반대로 이제 이번에 이제 거꾸로 이 본인 이름을 이제 나타내지 않고 대리인 이름만 나타냈다. 반대로 요거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현명하는 건데, 거꾸로 이것도 원래 저 현명을 하는 것은 유식한 표현을 빌리면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표시해 주는 걸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갑대리인으로 표시하는 것은 비록 이 계약처는 네 가지만 이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다. 이걸 상대방에 표시해 주는 것이 현명하는 거란 말, 타인성을 표시하는 거란 말. 그렇다고 보면 굳이 본인이 갑이면 A면 A, 본 이름을 명백히 밝힐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말은. 뭔만 해주면 되느냐, 이것만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계약책에는 애가지만 이거는 A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가 대신하고 있다. 그것만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이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뒷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에 쓰였는 것처럼 얘가 지금 본 이름만 밝히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 내용 거기 시험에 출제되는 거, 위임장을 제시를 했다는 거. 그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 말은 얘가 계약 체결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계약체라고 했다. 이거는 상대방에 표시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명의 방법도 유효하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효과는 이미 앞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두 가지 것만 조심하자 말. 지금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하게 되면 대리사가 표시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현명 안 하면 대리사가 없으니까 모든 책임 얘가 진다는 거. 이에 관해서 우리 법은 115조에다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법조문에 이렇게 놨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 법조문에 무엇만 것으로 본다. 이거를 우리는 법공부의 가장 기초인데 간주라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 추정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 해준 말은 두 번 다시 못 가르쳐 주니까, 민법은 한 번 가르쳐 주면 그걸 또 손대려면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따라서 한 번 가르쳐 줄 때 신신당부한 거는 복석 따박따박하고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제발 좀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 좀 신경 쓰고 두 번 다시 제 입에서 안 나오도록, 그리고 이것도 나왔을 때 공부할 때 못 알아듣는 표정 안 짓도록 집에 가서 제발 연구 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공부 기초고 시험에서 이제 해년마다 물어보다시피 하는데, 이 입증의 곤란할 때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간주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하나는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 간주라고 하는 제도는 법 조문에는
먼 것으로 본다. 여기 115조 1항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본다 요거를 간주, 요 추정한다는 글자가 추정인데, 이게 이제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도로서 우리 면표에 두고 있는데, 양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 법 공부 못한다 말이야. 여기 이제 간주라고 하는 제도는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 효과를 번복시킬 수 없는 제도를 간주라고 하고,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 효과를 번복시킬 수 없는 제도를 간주라고 하고, 추정은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제도를 추정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115조 법문처럼 지금 뒷꼴랑지 법조문에 대리인이 본위왕자를 표시하지 않은 건 대리인 자격을 위한 것으로 본다.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험에서 이 본다를 슬그머니 추정한 대로 바꿔치기 잘해요. 이거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민법의 가장 기초, 간주하고 추정이라는 제도 차이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이걸 묻는 것인데, 이거 물어보면은 100% 빵점짜리 수두로 가다가 말이야. 이런 거 하나 언더라인 증거법을 합격 불합격을 금방 아는데, 어떤 사람 이걸 언더라인을 쭉 지 맘대로 막 치는 거야. 대리인이 본위왕자 표시하지 않냐고 대리인장 이거 본다. 여기 언더라인을 다 치고 앉았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말이야. 여기서 핵심은 이 본다라는 문구가 핵심이라고 말이야. 요걸 바꿔치자면 언더는 쳐도 여기다 맞다가 언더는 치는 거야. 이 언더를 하나 친 거 봐도 그 사람 민법 실력을 한눈에 알 수 있단 말이야. 이 본다를 추정한 대로 바꿔치가고, 또 거꾸로 법규에 추정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본다로 또 역으로 또 바꿔치기 잘하고, 이거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양제도 특징을, 이게 차이가 워낙에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 법조문에 본다로 되어 있는 것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 효과를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먼망으로 추정한다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또 시험에 쏟아 나온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제3자 병이 선이면 보든다, 이걸 집중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경우도 선인지 악인지 입증에 곤란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선의로 추정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추정이라고 말이야. 그 추정은 반대 증거를 해서 발생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갑쪽에서 반대 증거를 제출, 병이 악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버리면, 이게 반대 증거를 제출하는 거 추정이기 때문에 입증을 해버리면 발생된 법률과 번복이 된다.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걸 뒤집어진다, 이런 이야기란 말. 따라서 책 읽을 때도, 이게 법공부 기초라고 한다. 지금 세 번째 이야기고 있어. 책 읽을 때도 추정한 대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서 입증 책임 누구에다 이 말이 따라 붙는다 말이야. 따라 붙는 이유는 알겠죠. 그러나 본다에는 따라서 입증 책임 누구에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거는 반대 증거를 해서 발생말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 이 차이를 두 번 다시 못 가르쳐 주니까 앞으로 나오면 아는 걸로 간주하고 바로 넘어가니까, 특히 유념해서 연구 자료라고 말이야. 그 다음 요거는 지금 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다로 되어 있으니까 115조는, 따라서 자 얘가 현명을 하지 않은 거는 대리인 자격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게 간주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반대의 증거를 얘가 제출해서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또 이해하고 나서 묻는 것이 이렇게 묻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한테 모든 책임을 묻고자 할 거라고 말이에요. 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 대리인이 나는 내심으로는 본인이 위할 의사가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대리 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얘가 나는 실제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지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다는 걸 이유로 해서 착오를 이유로 대리 행위를 만약에 취소를 해버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추정이 아니라, 만약에 추정한 대로 되어 있으면 이게 허용이 되겠지만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효과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본다. 간주로 됐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효과, 지가 책임진다는 것을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심으로는 본을 위할 의사가 있었지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다는 걸 이유로 해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뭐한다. 집중 물어보니까 두 가지 조심하는 거.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깥치기하고. 이거는 간주니까 반대 증거를 해서 발생효과를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착오 등을 이유로 해서 취소 뭐한다. 특히 두 가지 조심하. 두 번 다시 이런 건 못 가르쳐. 시험 나오면 이제 알아서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조 단서에 예를 두고 있어요. 얘가 비록 현명은 안 했지만 상대방 쪽에서 얘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현명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정리해 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대리인의 하자와 관련해서 우측에 116조 1항 이것도 저번 주 다 가르쳐 줬는데 사자하고 구별하면서 지금 의사흠결은 의사표시 불일치죠. 하자 이거는 사경분을 말할 것이고 따라서 의사흠결이라든가 법조문에 의사흠결 나왔으면은 뭘 의미하는가 저번 주 가르쳐 줬으니까 알아서 하고 사기강범이 어느 사자 그만 있고 116조 1항을 싸잡아서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요거를 싸잡아서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 이야기인데 저번 시간에 다 가르쳐 줬다는 거. 사자하고 구별하면서 지금 우리가 의사흠결 하자를 저번 주에 배웠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고자 할 때 누가 결정한 의사고 누구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를 취소하는 거. 의사결정 대리인이니까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려면 착오. 하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기왕부를 취소하니까 의사결정은 얘가 하고 따라 얘가 얘를 아무리 1000만 번 사기왕박 하더라도 의사결정한 얘가 사기왕박 당하지 않는 한 이자의 사기왕박을 취소 못한다. 다 가르쳐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는 따박따박하고 이게 116조 1항이에요. 이렇게. 이때도 뭐 한 가지를 또 조심을 하더냐. 저번 시간에 또 이거를 가르쳐 줬다는 해년마다시피 시험 나온다 그러면서 110조 2항을 가르쳐 줬는데 여기 110조 2항하고 지금 여기 116조 1항하고 구별 잘할까. 여기 116조 1항은 지금 대리행위 하자면 대리를 편으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사기강박 같으면 여기 상대방이 대리를 사기강박해야지 이자의 사기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 116조 1항이에요. 얘가 이렇게 사기강박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것보다 더 시험 해년마다 빼고 나온 것이 대리인이 거꾸로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경우 요게 저번 주에 나왔는데 대리인이 거꾸로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경우 구별 잘하라고 말해요. 지금 116조 1항은 요 상대방의 대리인을 사기강박한 경우 이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사기강박으로 본인이 취소하는 거이고 저번 주에 또 가르쳐 준 것이 거꾸로 이거 110조 2항에 적용되느냐 이건 해년마다 시험을 하다 조문부터 시작을 해서 대리인의 사기강박까지 판례 검토 잘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으니까 요거하고 구별 잘하라고 말할게. 요거는 116조 1항이고 저번 시간에 배운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것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이 되는가 이걸 묻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얘가 사기강박한 것은 마치 제3자 사기강박처럼 보이고 그러다면은 이자의 사기강박 이후로 얘가 바로 취소를 못하고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없다는 데서 취소하겠지만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얘는 사실상 얘하고 동일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한 것은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다. 따라 110조 2항이 아니라 1항에 따라서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얘는 당연히 취소한다. 요거는 시험에서 해년마다 필조 110조 2항과 관련된 것은 이거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거기 책에도 보면 동그라미 2, 3번하고 동그라미 5번 구별 잘하라 그 이야기야. 동그라미 5번이 저번 주에 가르쳐준 거고 동그라미 2, 3번이 116조 1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점수 딸 거 없다고 말이야. 그 다음
대리는 능력도 조심을 해야 될 것이, 하기 전에 90페이지 여러분 1번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는 원래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인데, 실제로 이제 116조 1항과 관련된 판례인데, 이게 이중매매 사례를 물어볼 때 관련 문제로 같이 출제를 하니까 같이 116조 1항하고 이중매매 결부시켜서 물어보니까 신경 쓰는 거야. 지금 이제 이 을이 제일 매순이고 갑이 병하고 이중매매를 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자의 비명의 예가 적극하다 보면 외적으로 반수는 무효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금 이걸 묻고 있다고 말이요. 지금 여기 제2매수인데 얘가 이자의 비명에 적극하다만 것이 아니고 제2매수인이 A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제2매수 말고 이자 대리인이 매도인의 비명에 적극하다했다 그 말. 이때 제2매수인 본인은 적극가담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는 반사질생으로서 무효가 됩니까? 이걸 묻는 판례인데, 지금 이중매매에서 지금 나오는 판례지만 실제로 묻는 것은 방금 말한 116조 1항을 묻고 있고, 여기에 대리행의 하자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하는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를 표준으로 판단하니까 제2매수인은 이자의 비명에 적극가담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자의 대리인이 이자의 비명에 적극하다만 사실이 있으면 이중매매는 반사일수는 무효다. 이 판례니까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주로 물어보니까 정리 잘할까. 그 다음 대리인의 능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17조 지겹도록 시험에서 출제하는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옛날 시험은 117조 조문을 그대로 물어봤지만 그래서 똥된장 구별 못하고 외우기도 편하니까 한 줄짜리니까 외워서 문제 풀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촌스러운 문제는 잘 안 내고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걸 묻기 때문에 대리는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야기고, 그래서 어쨌다고 그걸 시험에서 묻는데, 이런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 행위만큼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따라서 앞에서 지겹도록 가르쳐줬어요. 기초입문과정에서 원래 제한 능력자는 일처의 능력 내지 정신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원칙 단독으로 법률행위 무한다. 따라 단독으로 법률행위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당의 법률행위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집중 가르쳐줬다 말이게.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이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117조. 따라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 행위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보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와 대리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대리 행위는 제한 능력 이후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고 말.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제한 능력으로 다시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대로 본인이 지는 것이고, 따라서 본인이든 제한 능력자든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으로 취소 못한다 그 말이야. 이걸 하도 물어보니까 연구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만약에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마저 없으면 이 대리행위는 의사 무능력자 법률로서 무효가 돼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 지금 5번째 부탁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제한 능력자 공부 기초 민간에 다시 하시라고 말이야.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3자사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라고 말. 그럼 10점은 붙고 들어가니까. 이게 완벽하게 안 됐으면 나올 때마다 헤매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말을 못 알아듣니까. 근데 애운다고 해서 문제 못 풀으니까 바깥치기면 또 빵점 먹고 나오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 번 주식해 줬죠. 이유는 제한 능력자냐 아니면 능력자냐 하는 것은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만 의사 능력 유무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지 대리행위가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쓸데없는 지 말고 지금 또 이거 설명을 하면 1시간이 날아가니까 집에 가서 다시 완벽하게 정리 꼭 할까. 급선무는 이거 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이해하는 거. 권리 능력부터 시작해서 의사 능력, 행위 능력, 3자 사이의 관계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 프린트물 보면서. 그래야 이런 거는 공짜 문제가 돼요. 그 다음 법률과 기속 집에서 읽어보고 뒤에 복대리.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묵군들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로서 이제 복대리가 나왔는데 복대리는 이 점만 하면 기초문제로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데 특히 이거는 이제 뭐를 많이 물어보냐 하면 이 복대리의 개념, 의 같은 거를 특히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복대리의 개념상으로 애매모호한 것들 좀 있기 때문에 갑이 지금 본인이고 우리 대리인이고 병을 복대리하고 A를 상대방을 했을 때 여기에 복대리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개념부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다가 기초 함정으로 먼저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의 권한 내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란가. 여기 이제 구절구절이 다 의미가 있는데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의 권한 내 일을 행하도록 해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는 소리일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우리가 줄여서 복임행위 그러는데 이 복임행위는 이거 물어보면 다 틀고 나오더라고요. 대리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야. 원래 대리행위가 되려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냐?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 복대리인 선임은 얘가 자기 자신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야.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이 대리인이 본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누구 대리인이 되느냐?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말이야. 왜 그러느냐? 비록 얘가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받다 하더라도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일체를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민법상으로는 대리인의 대리인 제도는 허용이 안 된다 말.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제도만 허용을 하고 있지 대리인의 대리인 제도는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대리인은 얘가 지 이름으로 선임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대리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얘가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자 대리권은 소멸이 안 되니까 얘는 여전히 대리인의 자격을 보유를 하고 있고 따라서 복대리인이 선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리인도 여전히 상대방을 찾아서 자유롭게 대리행위 계약 체결할 수 있다 그 이야기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따라서 복대리인만이 상대방하고 유일무이하게 계약 체결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개념에서 이런 걸 딱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제 두는 것이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이제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도 하고 못하는데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 지금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빠서는 경우가 임의 대리예요.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엄청 중시가 된다. 나는 너를 믿고 일체를 맡겠다 이런 이야기라. 근데 자기가 일체를 안 하고 시다발에 꼬봉을 선임을 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지하고 일면식도 없는 애가 얘가 지 이름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번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애가 본인의 일체를 하니까 두 사람 사이 신뢰관계 이배가 된다는 거. 나는 원칙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위에 없는 법칙은 없으니까 이 경우도 위에는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얘가 대리인으로서 일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거꾸로 이제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반대로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 중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과 달리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포괄적이라고 말이에요. 임의 대리 같으면 땅 팔아달라, 땅 매매만 하면 돼요. 그럼 지 혼자서 일처리 능력이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의 경우 미성년자, 증권자, 미성년자 자가 행해야 될 모든 재산상 법률 행위를 증권자 법정에 싸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일의 범위가 없다.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시다발이나 선임에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법정 대리권은 당연히 복대리인이 선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처럼이자 임의 대리인이 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당연히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럼 이 복대리인이 일처리 잘하도록 철저하게 선임뿐만 아니라 감독도 얘네들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처리 잘못해서 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이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해서는 요 선임한 대리인이자 본에게 책임을 지도록 됐는데, 이 책임의 경중에 있어서도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사이에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 못하고 외적으로만 복임권, 복대리인 선임권을 줄여서 복임권을 하는데, 복임권을 주면서 책임을 좀 깎아줘요. 그래서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만 본에게 책임을 지면 된다 해서 과실 책임을 지우지만, 여기에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권을 주면서 권한이 크면 책임도 커야죠. 그래서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본에게 책임을 지라 해서 법정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 이 무과실 책임이 엄청나게 법에서는 중요한 책임이지만, 저번 시간에 채무 불량과 불법행위 연구 좀 해오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갖고 놀지 못하면 앞으로 두고 힘들다고. 저번 시간에 불법행위 채무 불량 집에 가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까지 해오시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채무 불량과 불법행위 보면은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채무 불량도 채무자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귀책사고 있을 거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과실 책임이라고 말이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 불법이나 채무불량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과실 책임이 우리 법에서는 원칙인데, 이런 무과실 책임은 지금 얘 같으면 법정 대리인 같으면 아무리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가장 적임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얘가 일처리를 잘하도록 감독도 철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얘한테 선호가 생겼고, 그러면은 여기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있어서 잘못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임권은 당연히 준 데 대해서 책임도 그만큼 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임 감독에서도 과실 없는 경우도 본에게 책임을 져라, 요 이야기. 모르자 각각 유엔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다 써놨으니까 집어 쭉 주겠고, 복임권 임의되는 복임권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 밑에 판례 1번, 이게 이제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는데, 그 승낙은 묵시적으로 승낙에도 상관이 그 판례니까 쭉 주겠고, 책임이 있어서 동그라미 1번 복대리인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진다,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정리 딱 됐고,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더 책임이 강경되는 경우도 있다. 쭉쭉 법조문 있고, 뒤에 법정 대리인 원칙 복임권 있다, 이 무과실 책임진다 쭉쭉 있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취임. 지금 이 경우에 이제 이 복대리인은 본에 대해서도, 복대리인은 이 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해서 나와 있는데, 특히 뭐 하나를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러면은,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본에서 갖는다 그 말이요. 이게 지금 한 가지가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 때문에 문제냐 그러면은, 다시 하게요.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본에서 갖는다 그 말이요.
그럼 이 논리가 맞으려면 먼저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 대리인이 내 뭔지는 모르겠지만 번외되어서 뭔가 권리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그와 똑같은 권리물을 얘도 얘한테 갖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건데, 그러면 이 대리인이 번외돼서 갖는 권리물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눈으로 확인한다 말이에요. 먼저 대리권을 놓고 보면, 이 대리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대리권 줬다 그래서 얘가 무슨 권리물 갖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자격을 수여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리권만 놓고 보면 얘가 얘한테 갖는 권리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리물은 뭐냐? 여러분 이야기 있었죠, 먼저부터.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두 사람이 예컨대 위임계약이 처리됐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 그럼 내부적으로 이 갑은 위임인, 얘는 수임인, 이렇게 된다 말이야. 그러면 이 기초적 내부 관계로부터 위임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서 위임 계약으로부터 파생이 되는 다음과 같은 권리물을 갖는다 말이야. 첫째, 이게 만약에 유상 위임에 해당이 되면 일처리 대가로 보수를 지급을 약속을 하게 되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서 보수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얘가 얘 일처리하는 와중에 자기 개인 비용이 지출했다. 그러면 내 일이 아니라 얘 일처리 때문에 비용이 지출됐으니까 비용 상환 조건 권리를 갖게 되고, 거꾸로 얘는 수임인으로서 수임 의무, 일처리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학에서 자주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임을 가지고 일처리해줄 의무가 있고, 얘는 기초적 내부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각종 권리물을 얘한테 갖는다 그 말. 따라서 대리인이 본에서 갖는 권리물은 이런 기초적 내부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권리물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이 복대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선임을 하느냐? 대리인이 선임을 한다는 거. 따라서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는 내부 관계가 원천적으로 있을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야. 이렇게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 복대리인이 일처리를 했다. 얘도 보수 받고 싶다. 그 다음 내 개인 비용 지출했다. 비용 상환 받고 싶다. 그러면 보수 지급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을 선임한 대리인한테 행사해야 되는가? 지금 논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건데, 이것도 지금 모순이라고 말이야. 얘는 얘 일처리가 아니라 얘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 법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이야. 지금 얘는 얘가 선임을 한다. 근데 일처리는 얘 일처리를 한다. 나 보수 받고 싶다. 비용 상환 받고 싶다.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근데 두 놈 사이에서는 내부 관계가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고심 끝에 그냥 간명하게 처리를 해보자는 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임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비록 복대리인은 대리인에서 선임됐다 하더라도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부관계,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해버리자고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갖는 이와 똑같은 권리물을 얘도 얘한테 갖게 되니까 정리정돈. 복대리인이 일처리를 했을 때 보수지급 청구 누구한테 합니까? 얘 말고 얘한테 합니다. 그 이야기. 이게 거기 123조 2항 94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친 1번. 책에는 지금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 본인 대리인사 같은 내부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두 줄 딱 써놨는데 이 말 이해 잘하라고 말이야. 이런 거 이해하면은 대립 공부에다 실력이 일취월장해. 그 다음 나머지 쭉쭉 있고, 특히 거기 우측에 2번 대리인당 관계는 아까 서울대 개념에다 가르쳐 줬으니까 복대리권을 보이면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한다.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복대리인의 복용권은 요거 하나를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던,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던,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요것만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이 언제나 말씀,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을 때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대리이다. 어떤 새끼가 또 이렇게 가르쳐 민법 쓴다고 해. 객관식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만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린 거라고. 그랬더니 한번 생각 없이 이것도 틀린 거를 고르고 나와갖고 사람 또 천불나게 만들고. 이런 새끼가 어떻게 민법 쓰냐 호구 잡는 거 모르 이게. 여기는 언제나 임의대리다 맞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좀 복대리는 이 대리는 의사에서 선임이 된 거지. 임의대리는 법정 이자들이 의사에서 선임된 거지. 이 대리는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을 규정해서 자동 선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이 복대리도 이일처리 하기가 좀 곤란한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시다발에 복대리를 또 선임할 수 있는가? 요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복대리니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냐 말. 그거는 이 복대리는 누가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대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이니까 임의대리인처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이야기고, 마지막에 복대리권이 소멸사유는 아까 가르쳐준 일반적인 대리권 소멸서에서 소멸도 되지만 특기는 말까? 이 복대리권은 대리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사례 문제 풀 때 조심하는 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하겠죠. 요거를 이제 응용 문제로 사례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 놀면 되고 외울 필요 없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무권대리와 관련해서 저번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는 거 유권대리보다도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무권대리 문제고, 따라서 무권대리에 관한 분쟁은 하도 많이 생기니까 판례가 발달이 되었고,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시험도 고난도로 출제가 되니까 특히 무권대리 신경쓰라고 신인당부로 지금까지 가르쳐준 유권대리에 관한 거는 공부 좀만 한 사람은 속된 말에 암기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면 다 맞춰 이게. 그러니까 무권대리 문제는 그런가라는 거. 무권대리는 이제 글자 그대로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다. 이게 무권대리인데,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다. 이게 무권대리인데,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대방은 본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자 할 건데, 무권대리 문제가 대리권이 대리행위했다. 근데도 얘는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 이걸 묻고자 할 건데, 여기서 특히 신경을 첫 번째 써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걸 명확하게 하라고 말이야. 지금 비록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지만 이 경우에도 얘가 갑대리 느려 현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현명을 안 하고 지 이름으로 계약처라는 건지, 이게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인데, 자, 대리 문제는 현명주의 갖고 놀면 90%는 끝낸다고 말이야. 만약에 얘가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지 이름으로 매매하면 이게 무권대리가 아니라는 거. 지 이름으로 하면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죠. 얘한테 책임 묻고 그대로 끝나버려. 이런 거는 무권대리가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은 대리권은 없지만 이 경우도 다시 이야기해요. 현명을 안 하면 대리의사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얘한테 책임 못 묻는다고. 우리가 목표를 딱 세웠잖냐 말이야. 대리권 없이 매매서 물갖고 얘는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것이 무권대리 핵심 요지라고. 근데 현명을 안 하면 얘한테밖에 책임 못 묻는 거야.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무권대리가 아니라고. 그걸 명확히 전제를 딱 하라고 말. 이런 게 전제가 안 되니까 개편 5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경우도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지만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한다는 거. 대리권 없다 뿐이지 대리의사는 있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같은 문제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발생이 되는 거야. 먼저 첫째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갑대리인으로 대리의사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니까 당연히 본인에게 책임 묻고자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이유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란 무권대리에 대해서라도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얘한테도 책임 묻기가 어렵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이겠냐. 얘가 대리의사를 가지고서 대리를 했으니까 이게 있으면 얘한테 책임 묻는 거야. 얘한테 책임 묻는 거는 여기 없을 때 책임 묻는 거 말이야. 대리의사가 없을 때. 근데 이 경우는 대리의사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도 책임 물을 수가 없다.
거기 책에 보면 의에서 가로친 2번 이해차라라고 말해요. 특히 뒷구절을. 또한 대리의사의 기한 행위므로 대리인 자신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소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을 이해차라라고 말해요. 자, 현명주의 갖고 놀면 대리는 끝나. 그래서 실없는 짓거리 하니까 대리 실력이 안 늘고 토시만 바꾸면 빵점 맞고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대리는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쓰니까 책임 물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떤 애가 나는 갑변이려 해서 매매를 했는데 실제 얘한테 만약에 대리권이 없으면 얘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달한다 그 말. 특히 이제 실무상으로는 개인 입장에서는 얘한테 실제로 대리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이야. 위임장 위조하고 뭐한 놈부터 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대리권이 없더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에도 책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속출하게 된다. 어느 누구에도 책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면 가장 큰 문제는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 내 개인 입장에서는 얘한테 대리권이 있는 게 없는 게 정확히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놈하고 매매했다 그럼 나는 어느 누구도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럼 누가 대리제도를 믿겠냐 그 말이야. 차라리 쓸데없는 말고 본인 소유자 데려와라, 내가 직접 매매할게, 일이 되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이 당연히 보호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유식한 표현을 빌리면 거래 안전을 해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대리제도를 일반 백성들이 신뢰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땀 빼가면서 대리 공부할 일도 없고, 따라서 거꾸로 뒤집어서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고 상대방 보여주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면 결국 누군가가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건데, 이론서 놓고 보면 누군가인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말. 그런데 이론서로 놓고 보면 누구도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떤 근거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해서 묵권대리가 다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는 것. 하나는 이제 표현대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협의 묵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물론 싸잡아서 광이 넓으면 묵권대리 그러는데 이를 외울 필요 없고 두 가지 종류 있다만 알면 되니까. 그 중에서 표현대리는 요 한자를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견자로 보통 읽지만, 따라서 노 교수 중에서는 부득불 표견대리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어요. 이걸 그대로 볼견자로 읽으면 되지, 이게 또 다른 말로 나타낼 현자에도 해당이 돼요. 대부분은 이제 현자로 읽는 것이 맞는데 굳이 표견대리 이렇게 읽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한자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 때문에 웬만하면 나타낼 현자로 읽고, 옛날에는 본시험에 한자로 나왔기 때문에 뭐 현자로 읽냐 견자로 읽냐 뭐 이게 따질 필요 없었지만 지금은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표현대리로 한글로 쓴다는 거. 그럼 여기는 뜻풀이를 그대로 하면 실제로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나타나 보이는 묵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하고, 이 경우는 이제 최소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일단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자 해서 표현대리 제도를 두고 있고, 이에 비해서는 협의 묵권대리, 표현대리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서 협의 묵권대리가 하는데, 이 경우는 원칙 본인에게는 일단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도 않냐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본인이 굳이 책임을 지고 싶으면 이따 뒤에 나오지만 추인이란 걸 하면 돼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근데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이 경우는 묵권대리에게 마지막으로 책임 물음으로써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여서 이렇게 둘로 구별이 되고, 그 중에 표현대리가 우리 민법에 세 종류가 규정이 되는, 나중에는 법조문 숙제까지 다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근데 지금은 무리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125조 표현대리, 126조 표현대리, 129조 표현대리,
세 종류 표현들을 두고 있는데 각각 이제 명칭하고 결부시켜서 머릿속에 담아낸다고. 125조를 대립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126조를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줄여서 올권들이, 129조가 대립권 소멸후 표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125조를 가지고 표현들이가 뭐고 이 경우는 왜 본에게 책임을 지우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말이야. 여기 저 125조 대립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은 스토리가 이런 걸 말하는데,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갑이 이제 상대방이 될 자에게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었어요. 표시해줬다 그 말은 통지해줬다 그런 이야기야. 내가 의뢰한 사람에게 내 토지 팔아달라고 대립권을 수했다 라고 상대방이 될 자에게 표시 통지를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의뢰에게 대립권을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데 문제는 이 의뢰인애가 통지받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나는 갑대리인 의뢰에서 갑의 토지에서 매매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대립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두말 것 없이 무권대리고, 따라서 얘는 이에 대해서는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소유권 넘겨달라고 꼬장 부르면 안 될 건데,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얘 입장에서는, 얘 눈으로 볼 때는 요 을에게 외관상 대립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않겠냐고 말이야. 왜냐? 얘한테 대립권 수했다라고 얘가 나한테 통지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얘한테 대립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대를 그라고, 명칭이 대립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125조가 이렇게 붙었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 것이고, 문제는 일단 얘한테 외관상 대립권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나타나 보도록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말. 대립권 줬다라고 통지를 해줬으니까. 그러니 이 무권들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라 이런 거를 표현대리. 그 중에서도 여기 125조 표현대리 이렇게. 따라서 표현대리 경우는 이 대리인에게 외관상 대립권이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타나 보라는 데서 본인이 원인 제공한 측면도 있고, 그런 이 무권들에 대해서 본인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 거기에 무권들이 쭉쭉 우측까지 있고, 표현들의 의의 쭉쭉 있고, 표현들의 본질 동그라미 1번. 지금 이런 표현들이가 성립이 됐을 때, 요게 지금 125조 표현들이를 들어준대. 이 표현들이가 성립이 되면 방금 이렇게 하겠어. 본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그런데 표현들이가 성립됐다라서 언제나 본인이 책임진 게 아니고, 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상대방 쪽에서 표현들을 일단 주장을 해야 돼요. 표현들이다 그러니 당신 책임지라 이렇게. 따라서 아무리 표현들의 요건을 1000번 갖췄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표현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 말. 이때 상대방의 표현들을 주장하지 않았다라서 본인 쪽에서 표현들을 주장할 수는 없는가? 책임지겠다고. 토지가 시가 1억짜리인데 얘가 1억 5천만에 매매했다. 그럼 이 결과는 얘한테 유리한 결과예요. 따라서 상대방 쪽에서는 이제 표현들을 주장을 안 하겠지만 1억짜리 1억 5천을 살 필요 없으니까 본인 쪽에서는 거꾸로 소유권 넘겨주고 1억 5천 받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 쪽에서 표현들을 주장할 수 없는가, 이게 문제인데, 방금 내 얘기한 것처럼 표현들은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이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상대방 쪽에서 표현들을 주장하는 것이지 본인 쪽에서는 표현들을 주장 뭐하니까 첫 번째 유념 딱 하고, 뒤에 두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무권대리가, 다시 하게요. 여기 지금 블루판 나왔다시피 여기 표현대리하고 협의 무권대리는 다 같이 무권대리 일종이라고 말이야. 이거는 뭘 의미하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거야. 다만 외관상으로 대립권이 나타나 보이고 그렇게 나타나 보여서 본인이 온정했으니까 책임은 당신이 지라 이런 이야기지, 표현대리가 성립됐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거 속지 않도록 조심할까.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로 바뀌는 건 아니다. 표현대로도 본질은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그라미 3번도 아주 중요하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관한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나는 통설에 따라서 또 판례 입장에 따라서 무권대례는 표현대라고 협의 무권대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또 시험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극히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 표현대례는 무권대례가 아니라 유권대례 일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학자도 있어요. 유권대례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근데 표현대를 유권대례 일종으로 보냐 아니면은 무권대례 일종으로 보냐에 따라서 논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통설 판례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대다수 학자들은 표현대례는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례 일종으로 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판례 입장이라고 말이야. 걔네들이 있으니까 판례는 표현대례를 유권대례 일종으로 보냐 무권대례 일종으로 보냐 이게 중요한데 방금 읽어본 구절이 바로 이걸 말하는데 지금 A하고 A가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는 이게 유권대례니까 당신 책임져라 유권대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그럼 이런 유권대례 주장 속에는 표현대례 주장이 포함될 수가 없다는 그 이유가 뭐냐? 표현대례는 무권대례 일종이니까 대리권이 있으니까 책임져라고 꼬장 부르면서 무권대례 일종인 표현대례가 여기 포함됐다고 보면 대리권이 없더라도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논리적 모순이 된다는 거. 따라 유권대례 주장 속에는 표현대례 주장은 포함될 수가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대례는 무권대례 일종이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판례도 통설처럼 표현대례는 무권대례 일종으로 보니까 우리는 통설 판례 입각에서 무권대례는 표현대례도 있고 협의 무권대례도 있다. 뭐 싸잡아서 이제 광의 무권대례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표현대례는 무권대례 일종이다. 이걸 전제해서 표현대례 공부를 지금 한다. 그 이야기요. 무권대례 일종으로 보니까 그걸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시험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4번 그 밑에 판례는 2번이 지금 요 4번 판례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기 판례 외워봐도 안 되고 하도 다종다용이가 바꿔치기하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 잘 안 거예요. 원래 대리제도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게 대리제도 기본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지금 전제가 되어 있냐 그러면 이 본인이 책임이라는 말 속에는 대리행위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본인이 책임진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대리행위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효가 되어버리면 원천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각과에서 병이 직접 매매했다. 매매가 무효면 얘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근데 대리인이 대신 계약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본인하고 상대방의 계약의 당사자인데 얘가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 자체가 만약에 무효가 되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직접 계약 체결한 경우나 얘가 책임질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은 최소한도로 대리행위가 유효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한개 전제가 이게 대리의 가장 기본하고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본에게 책임을 묻는 게 대리제도라는 거. 따라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은 지가 직접 매매할 때 무효면 책임질 필요 없듯이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본인은 하등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됐거나 아까 앞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의사 무능력적 법률상 무효가 됐거나 해서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원천적으로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 사례문제로 응용을 엄청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판례가 그 2번 판례인데 2번 판례는 지금 가르쳐줘봤자 옳은 말이고 나중에 물권법에서 공동소유에서 총유를 배회하자 2번 이해가 되고 물권법 공부하면 저를 아니까 신경 쓸 사람 체크만 딱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래 기본은 염두 두는 거. 대리행위가 유효한 걸 전제로서 본에게 책임을 묻는 자가 대리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에서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면 원천적으로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사람 문제 풀 때 특히 유념을 하면 최소한 이게 유효한 걸 전제로서 인하기 때 책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매매한 것과 똑같은 거야. 대리는 저번에 서울대 가르쳐줬더니 직접 매매하고 싶은데 내가 바쁘거나 또는 사업체 능력이 깃들으니까 다른 사람 내 대신 매매한 데 불과한 거야. 이런 경우도 이게 유효가 되어야지 얘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게 대리의 기본이란 거. 워낙에 응용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특히 신경 쓰라고 말하는 거. 조금만 쉬었다 하죠.